이게 무슨 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런 곳에서 살 순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는 우리나라로 돌아갈 거예요. 한겨울 서울에서 한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남편 준호는 당황한 듯 외국인 아내의 어깨를 붙잡았죠. 하지만 외국인 아내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며느리가 한국의 이곳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한겨울 얼음장 같은 창고방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했고 시어머니와의 이 일로 경찰까지 대동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종일 기쁘고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클레어 윈스턴입니다. 토론토에서 유명 디자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상류층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던 제가 한국의 이곳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건 한국인 남편 준호를 만나면서 시작됐죠. 준호는 서울의 유명 건축가였습니다. 저는 그를 2023년 토론토 건축 박람회에서 처음 만났죠. 제가 디자인 매거진 취재를 위해 방문한 그날, 전시장은 전 세계의 건축가들로 북적였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곳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부스였죠. 나무와 유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형 앞에서 한 남자가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재를 위해 그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인터뷰가 가능하냐며 준호에게 말을 걸었죠. 준호는 환한 미소로 인터뷰에 응해줬어요. 우리는 전시장 한편의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건축가이다 보니 말이 잘 통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화장실을 갔을 때 준호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캐치할 때 그 섬세함이 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서로 사랑에 빠졌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에 준호가 서울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자고 했을 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는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는 아니지만 거실과 주방의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 파노라마, 한강 전망의 40평대 아파트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준호는 한국에서 알아주는 건축가였기에 당연히 최첨단 스마트 홈 시스템을 갖추고 화려한 조명과 24시간 보안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아파트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고 항상 헬스장을 다니는 걸 알아서 아파트 단지 내에는 무조건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 그런 아파트인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택시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에 제 고급 캐리어가 돌바닥에 끌리는 소리를 내며 좁디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마치 미로 같은 골목과 양옆으로는 낡은 회색 돌담이 이어지고 고풍스러운 기와 지붕들이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 하이힐이 돌바닥에 부딪혀 울리는 소리가 메아리치는 이 골목은 바로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집 앞 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드디어 왔구나. 어서 들어와. 첫 번째 시련은 현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때 $1000짜리 명품 부츠를 신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고 추우니깐 빨리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준호가 한국은 집 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며 말하였어요. 날씨가 꽤 추워서 제 기분은 상관도 안 하고 추우니깐 빨리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타지에서 한국까지 와서 살게 되는 저희 처지를 생각도 안 하는 준호에게 열이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준호 말을 무시한 채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으로 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방금 전까지의 환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창백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1000만 원짜리 구두라도 집 안에 들어오려면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충격이 섞여 있었죠. 저는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어서 서양에서 왔다고 우리 집의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건가라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순간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얼마나 무례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깨끗한 신발로 집 안을 걷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토론토에서는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며느리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한탄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서로에 대한 실망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에는 무례한 서양 며느리가, 제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의 전통 문화가 보였겠죠. 결국 저는 마지 못해 부츠를 벗었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마루를 밟는 순간 제 마음도 그만큼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신발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죠.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수많은 문화 충돌의 예고편이었던 셈이었어요. 거실이라고 하는 공간에는 소파도 테이블도 없었습니다. 대신 낮은 좌식 테이블과 방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우리 부부가 따로 사용할 공간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제가 토론토에서 쓰던 드레스룸보다도 작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침대가 없다는 거였죠. 대신 바닥에 이불이 접혀 있었습니다. 잠은 바닥에서 자는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따뜻한 바닥에 이불 깔고 자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잠자리가 될 거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제가 만져본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준호가 보일러를 켜고 한국 난방에 대해 설명했지만 저는 이미 패닉 상태였죠. 그리고 3시간 후 여전히 차가운 바닥에서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손끝과 발끝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게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보일러라는 한국식 온돌 시스템은 방바닥을 데우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방이어도 그렇지. 화가 날 정도로 왜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한국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기까지 했죠.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토론토에서는 라디에이터나 벽난로 같은 전기 히터를 켜면 바로 따뜻해지는데 편안했던 토론토 생활이 너무나도 생각나는 순간들이었어요. 그곳을 뒤로하고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의 앞으로 생활이 너무 막막했죠. 남편의 무심함을 오늘 처음 알았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몇백 년이 지난 전통 방식의 온돌 시스템으로 한겨울에 맨날 추위에 떨 생각을 한다니 분노와 좌절감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호를 만난 것도 한국에 온 것도 모든 게 실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준호에게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이런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 대화를 들으셨는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실망감과 체념 그리고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완고한 시어머니의 모습만이 보였을 뿐이었죠. 저는 아예 집을 나가기 위해 손이 떨리는 상태로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호텔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옷장에서 옷을 꺼내 던지듯이 캐리어에 집어넣으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어요. 저의 눈물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노, 좌절, 외로움, 그리고 깊은 상실감.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죠. 특히 준호에게 너무나도 실망했죠. 한편 캐리어에 옷을 넣으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감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로 떠날 수 있을지, 준호를 두고 갈 수 있을지.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고민을 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이 차가운 방에서, 이 낯선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샤워를 하고 나와도 차가운 바닥 때문에 발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그날 밤, 결국 저는 시부모님 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눈물 속에 흐릿하게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얼마 후 준호가 제 코트를 들고 뒤따라왔지만 마음은 이미 얼어붙은 상태였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 문화와의 시어머니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겨울 밤의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차라리 그게 나았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골목길을 헤매다가 불빛이 환한 대형마트를 발견했습니다. 쇼핑카트를 끌고 매장을 돌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호텔로 가기에는 짐도 없었고 친구도 없는 타국이었죠. 결국 발걸음이 향한 곳은 가전제품 코너였습니다. 전기 히터가 진열된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가장 비싸고 강력해 보이는 전기 히터 2대를 카트에 담았어요. 마치 제 존재를 증명하려는 듯 고급 수입 브랜드를 골랐죠.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서양식 난방으로 이 한옥을 따뜻하게 만들어 보이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제 나름의 작은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온돌 난방의 원리를 설명하시며 보일러를 중간 온도로 유지하셨습니다. 바닥이 천천히 달궈지면서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반감심에 보일러 사용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방식을 무시하고 제 방식대로 했죠. 방에서는 전기 히터를 풀가동했고 전기장판은 최고 온도로 맞췄죠. 카페치터까지 깔았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온도에 방 안은 금세 토론토에서 살던 때처럼 따뜻해졌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확 올리는 온도가 건강에도 전기세도 좋지 않다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서양식 난방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온돌 보일러를 그냥 꺼버렸죠. 처음에는 제 방식이 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 안은 토론토에서처럼 따뜻했고 이제야 좀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곧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건조한 공기 때문에 밤마다 기침이 나왔고 아침이면 목이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붉으셨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시며 제게 소리를 내셨죠. 이런 식의 난방이 얼마나 해로운지, 전통 한옥을 이렇게 망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꾸짖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끼시던 방 안의 화초들이 말라 죽어가는 걸 보시고는 더욱 화를 내셨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귀에 들리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죠. 시어머니는 제가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더욱 언성을 높이셨고 결국 방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마치 전쟁터 같은 분위기였죠. 그렇게 우리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창문을 여셨고 저는 시어머니가 나가시자마자 다시 창문을 닫았죠. 이제는 서로 마주칠 때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가 잘한 방식, 제가 편안하게 느끼는 그 방식을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전기 히터는 풀가동 중이었고 따뜻한 방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죠. 그것도 잠시. 저는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죠. 그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침묵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 다리는 후들거렸죠. 처음에는 금액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참혹한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달보다 전기요금이 3배나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은 여전히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우리 방의 전기세만 폭탄처럼 터진 거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은 온돌 난방만으로도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전기세도 적절했죠. 반면 제 고집스러운 서양식 난방은 엄청난 비용만 낭비한 셈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자는 게 편하다는 말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하지만 제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마음 한구석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한옥집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저는 절망적인 마음까지 들었죠. 상황이 심각해진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서울에 50년 만에 최악의 폭설에 갇혔고 창밖으로는 하얀 눈보라가 휘몰아쳤어요. 나무들은 눈의 무게를 못 이기고 휘어져 있었죠. 순식간에 제 방의 전기 히터들이 멈춰섰습니다. 전기장판도 카페치터도 모두 차가워졌죠. 저는 두꺼운 이불을 둘러쓴 채 엄청난 한기에 떨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방에서 떨고 있던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동안 저와 앙숙 관계였던 분이 그 순간만큼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추울 테니 이리 와서 앉아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온돌 바닥에 앉자. 놀랍게도 따뜻했죠. 정전이 됐는데도 바닥은 여전히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해둔 두꺼운 이불을 제게 덮어주셨고 갑자기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가장 따뜻하단다. 온돌은 한 번 데우면 오래 가거든. 시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시어머니의 친절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한꺼번에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죄송해요. 목이 메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이분이 저를 딸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걱정하고 보살피려 했던 거였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시어머니의 체온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괜찮다.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내가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은 건 이해한다.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함께 온돌방에 앉아 있는 동안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 거세게 몰아쳤지만 우리 사이의 얼음장 같던 벽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어머니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양초를 켰고 시어머니는 군고구마를 구워오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바닥에 앉아 군고구마를 나눠 먹으니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폭설은 밤새 계속됐고 창밖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도 온돌방은 따뜻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은 포근한 온기 속에서 밤을 보낼 수 있었죠. 전기에 의존했던 제 방은 냉동고가 되어버렸는데 말이에요.
이날 밤 저는 처음으로 온돌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한국의 지혜가 이런 것이었구나 싶었죠. 폭설이 만들어준 특별한 밤. 우리 가족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폭설이 끝나고 며칠 후, 저는 여전히 온돌의 따뜻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침 커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이 가진 지혜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참이었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전 사태로 겨우 화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포옹은 어디 가고 또다시 저를 향한 기대와 요구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딸과 엄마 같은 관계가 왜 될 수 없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온돌 전쟁에서 살아남았더니 이번엔 또 이런 전쟁터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이유는 즉 토요일에 준호 아버지 형제들이 오니까 손님 접대 준비 같이 하라는 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제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져 테이블에 쨍그랑 부딪혔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테이블 위로 쏟아지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동안 저는 그저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온돌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또 다른 문화 충돌이 시작되는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얘졌죠. 뭐라고요? 저더러 요리를 하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리라고는 전자레인지 돌리는 것밖에 모르는 제가 한국 음식을 전혀 모르는데 그것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시댁 식구들을 위해 부엌에서 종일 요리를 해야 한다니요. 이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닌 제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쏟아진 커피를 닦으며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온돌 전쟁에서 겨우 휴전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손님 초대 문화라니요. 토론토에서 저는 완벽한 파티 플래너였습니다. 와인과 치즈를 곁들인 세련된 칵테일 파티, 캐주얼한 바비큐 파티, 정장을 차려입는 저녁 만찬까지. 하지만 그건 모두 제 방식이었죠. 시어머니가 말하는 손님 초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게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도우라는 것이었죠. 요리라고는 전자레인지 사용법밖에 모르는 저에게 갑자기 한국 음식 준비를 도우라니요. 시어머니는 장 보러 가야 하고 집안 청소도 해야 하고 음식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리는 대공사였죠. 그것도 시아버지의 형제들, 즉 남편의 삼촌들을 위해서요. 제게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손님을 초대해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음식 배달시키고 각자 편하게 대화하면 되는데 제 불만에 시어머니는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한국 문화는 알아야지. 가족 행사에 며느리가 빠지면 어떡하니? 시장에 가자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 낯선 광경과 냄새가 제 모든 감각을 압도했죠. 머릿속이 하얘지고 잠시 현기증까지 잃었습니다. 토론토를 떠난 것이 이렇게 큰 실수였나 싶었죠. 다리가 후들거리며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감정이 제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장을 봤습니다. 시장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식재료들을 사셨고 집에 돌아와서는 본격적인 음식 준비가 시작됐죠. 저는 처음에는 투덜거리며 돕다가 점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쌀을 씻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양념하는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숙련된 예술가 같았거든요. 이렇게 많은 반찬을 다 만드는 게 정말 필요할까요? 시어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정이라는 단어를 알려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통해 마음을 전한다고, 특히 가족에게는 더 많은 정성을 들인다고 설명하셨죠. 반찬이 풍성할수록 그 사람을 더 생각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북미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며칠 동안 저를 위해 준비하셨던 음식들, 손이 트도록 반찬을 만드셨던 그 모든 행동이 단순한 의무가 아닌 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음식으로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토요일이 되자 시아버지의 형제들이 가족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테이블이 아닌 온돌방 바닥에 앉아 식사한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지만 이젠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였죠. 손님들은 신발을 벗고 들어와 방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시댁 식구들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온돌방에 둘러앉은 그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자 갑자기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한국어의 빠른 대화 속에서 저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 혼자 떠 있는 느낌이었죠. 이걸 어떻게 버텨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항상 서양식 파티에서 느꼈던 그 어색함과 형식적인 대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온돌방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마치 정말 가족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고 음식을 나누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운 나물 무침이 맛있다며 칭찬해 주시는 큰 삼촌, 캐나다 이야기를 호기심 있게 물어보시는 작은 삼촌댁 아주머니, 그리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시어머니, 처음으로 저는 이 한옥에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온돌방에 다 같이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때 따뜻한 바닥의 온기가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서양식 파티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친밀감이었죠. 그날 밤 손님들이 떠난 후 저는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캐나다식 디저트를 준비해 볼게요. 처음으로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환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하는 거 보여줘라. 우리도 배울 테니.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 문화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지만 아직 제게는 넘지 못한 마지막 장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 접대로 무리했던 탓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몸에 쇠사슬을 감아놓은 것 같았죠.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준호를 불러보려 해도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토론토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이게 한국 생활의 대가인가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곤 바로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저는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버린 듯했고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신음하는 저를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침대 때문에 그래. 온돌바닥에서 자면 허리 좋아질 텐데. 처음에는 또 다시 시어머니의 잔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도 어릴 때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온돌에서 자면 통증이 사라진다고 말했죠.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바닥에서 자는 게 오히려 더 아프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온돌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딱딱해 보이지만 적당한 단단함이 허리를 지지해주고 바닥의 따뜻함이 근육을 이완시킨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자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통증약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죠. 결국 그날 저녁, 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온돌 바닥에서 자보기로 한 거죠. 시어머니는 제가 바닥 이불을 펴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그 위에 두꺼운 이불을 또 깔았죠. 베개도 한국식으로 낮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 전통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침대에서 바닥 이불로 옮겨가는 것은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온돌의 따뜻함이 서서히 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죠. 허리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밤새 온돌의 따뜻함이 제 근육을 치유한 것이었죠. 준호는 제 표정을 보고 웃었습니다. 이제 온돌의 마법을 경험했네. 저는 시어머니께 달려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나라에서 온 저에게 수백 년 된 한국의 지혜가 해결책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 보루였던 침대를 포기하고 진정한 한옥 생활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온돌 문화가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처음에는 거부했던 것들이 이제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되었으니까요. 평생 이렇게 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몇 개월 후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봄이 되자 서울은 완전히 다른 도시로 변했습니다. 한옥 마당에는 꽃들이 피어났고 차가웠던 바람은 따스한 봄바람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침대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온돌 바닥이 더 편했죠. 허리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온돌의 장점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온돌의 마법은 단순히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었죠. 저와 준호, 시부모님까지 한 공간에 모여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때로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온돌 없으면 이제 못 살겠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한 말을 듣고 박수를 치며 웃으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는 이제 서로의 말투와 행동을 알아차릴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고, 저는 시어머니께 영어를 가르쳐 드렸죠. 그날, 저는 토론토에서 제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5명의 친구들이 서울 한옥을 방문한 거죠. 모두 고급 호텔에서 머물 예정이었지만, 제가 우리 한옥에서의 하룻밤을 권했습니다. 진짜 바닥에서 자는 거야? 친구 리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번 자보면 다시는 침대로 돌아가지 않을 걸.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준비한 한국식 다과상은 친구들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떡과 한과, 전통차로 가득한 테이블 앞에서 친구들은 연신 사진을 찍었죠. 온돌방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낯설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제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지자 친구들은 호텔 대신 우리 집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요를 펴고 이불을 준비해 주셨죠. 처음 온돌 바닥에 누운 친구들의 표정은 제가 몇 개월 전에 지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의심, 불안, 그리고 약간의 흥미로움. 아침이 되자 리사가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져 있었죠. 클레어, 넌 정말 대단해.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일어나며 비슷한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따뜻한 바닥, 적당히 단단한 이불, 그리고 전체적인 온기가 주는 편안함을 그들도 느낀 거죠. 친구들이 떠난 후,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식구 다 됐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이제야 비로소 정말 이곳에 속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모든 전통과 가치를 이해하게 된 것이죠.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우리 별장도 온돌 시스템으로 바꾸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국말로 대화하고 있었으니까요. 불과 몇 개월 전, 이 모든 것을 거부하던 제가 이제는 제 고국에도 온돌을 들여놓고 싶어 하다니요.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하나로 모으고 전통을 이어가며 건강을 지키는 생활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이제 저는 그 가치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친구들이 캐나다로 돌아간 지 일주일 후, 저는 제 변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옥 마당에 앉아 봄바람을 맞으며 지난 6개월의 여정을 되돌아봤죠. 한국에 와서 배운 게 정말 많다고 옆에 앉은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는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이 한옥에 발을 들였을 때의 충격, 신발을 벗는 문화에 대한 거부감, 온돌에 적응하기 위한 투쟁, 난방비 폭탄, 폭설 속의 정전,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화해, 그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온돌이라고 대답했어요. 제 대답에 준호가 놀란 듯 했습니다. 온돌이라고 준호가 반문했어요. 온돌이 한국 문화의 핵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닥 난방 시스템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덧붙였어요. 시어머니가 차를 가지고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분의 미소를 보니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제게 또 다른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죠. 온돌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의 정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시어머니와 준호에게 말했어요. 이 문화가 주는 따뜻함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죠. 처음에는 이곳의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바닥에서 자는 것, 신발을 벗는 것, 온돌 난방,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이런 생활 방식이 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는지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봄의 따스한 햇살이 마당을 비추는 가운데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온돌은 그냥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그것은 가족을 한 공간에 모으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는 문화적 중심이라고요. 토론토에서는 각자 자기 방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여기서는 다 같이 모여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휴식을 취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서 자기가 한국 건축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공간이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하면서 온돌방은 가족의 심장과 같다고 말했어요. 모두가 모여 따뜻함을 나누는 곳이라고요. 시어머니가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한국 전통차의 맛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은은한 향과 맛이 좋아졌습니다. 변한 건 차가 아니라 제 자신이었죠. 생각해보면 온돌은 한국 문화의 은유와 같다고 말했어요. 천천히 데워지지만 한번 따뜻해지면 그 온기가 오래 지속된다고요. 관계도 마찬가지라며 처음에는 어색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마음이 통하면 그 유대감은 깊고 오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봄바람이 한옥의 풍경 소리를 울렸습니다. 이 소리조차 이제는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온돌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결국 한국식 생활이 저를 변화시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캐나다에 있는 제 별장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준호의 건축 지식과 제 디자인 감각을 결합해 서양식 주택의 한국의 전통을 접목시키기로 한 거죠. 온돌 문화를 캐나다에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를 나누는 방법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정과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공간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서양에 전하고 싶었죠.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는 날,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국 음식과 제가 만든 캐나다식 디저트가 어우러진 테이블, 온돌방에 둘러앉은 한국과 외국 친구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화의 충돌이 아닌 문화의 융합을 위해 건배하자고 제안했어요.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고 온돌방 안에는 정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단지 준호를 따라온 외국인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집이 되었고 한국 문화는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온돌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남방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족, 전통, 그리고 진정한 정의 의미였습니다. 클레어 윈스턴이 아닌 이제는 이클레어로 불리는 저는 두 문화 사이의 아름다운 조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온돌방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감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달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으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